현재 미국에서는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 오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가끔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복잡한 거리, 화난 시위대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같은 내용만 나왔거든요. 북한 미사일, 정치적 혼란, 그리고 경쟁에 너무 몰두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는 문화 말이에요. 세 딸을 둔 미국인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들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그 먼 반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3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동생 릴리가 부모님 댁 식당으로 걸어와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가 유명한 로스트를 만들었고 우리는 모두 아빠가 20년 전에 만든 참나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으깬 감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제 세 딸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들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안전했습니다. 미국 가족의 저녁 식사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릴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릴리가 물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에밀리의 고기를 자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릴리는 하버드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우등 졸업을 막 마친 상태였어요. 우리 모두는 그녀의 발표가 로스쿨이나 주지사 사무실 인턴십에 관한 것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국으로 가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침묵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아빠의 포크가 입으로 가던 중간에 멈춰서 소고기 조각이 포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냅킨을 집으려다 떨고 있었어요. 평소에 말을 멈추지 않던 제 딸들마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서 4년을 보낸 제 똑똑한 여동생이 제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왜 한국이야? 제가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한국어도 못하잖아. 릴리의 눈은 차분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정한 상태였거든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다니면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그건 여행 안내서에서 나올 법한 소리였거든요. 모든 나라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항상 달랐어요. 저는 서울의 시위, 북한과의 긴장, 권위주의적인 역사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나라라면 보호를 위해 미군 기지가 필요하지 않을 텐데요. 릴리야, 어디든 범죄는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릴리는 그냥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태영 오빠를 소개해드릴게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갑자기 저는 30대 초반의 한국 남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단순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는 깔끔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형님.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충분히 좋은 사람 같았지만 제가 그에 대해, 그의 나라에 대해, 제 여동생이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해 정말 뭘 알고 있었을까요? 태영 오빠는 환경공학 박사예요. 릴리가 설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일에 대해 몇 분간 이야기했지만 그때 그가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제이크 씨, 서울에서는 여성들이 새벽 1시에 혼자 걸어다녀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없어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방문해 보세요. 직접 보시면 될 거예요. 통화가 끝난 후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침묵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밀고 있었어요. 제 딸들은 어른들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왜 갑자기 모두가 화가 난 것 같은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실 창문 밖으로 포틀랜드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3주 전에 제 사무실 근처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동료의 사촌이 도로 분노 사건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조용한 동네에서도 저는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그기 시작했고 딸들이 뒷좌석에 타기 전에 항상 뒷좌석을 확인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게 인생이 원래 그런 건가요? 저는 제 미국식 삶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한국행 선택은 안전과 성공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릴리가 이런 실수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그곳에 가서 직접 목격할 수는 있었어요.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녀의 로맨틱한 환상 뒤에 숨겨진 진짜 상황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그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표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제가 예상한 그대로를 보여줄 거라고 말이에요.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도시에서 제 여동생이 천국을 찾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요. 안전, 자유, 그리고 가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 번쩍이는 네온 사인들, 그리고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배기가스와 튀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안전해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태영 오빠가 작은 흰색 차로 저를 데리러 왔는데 포틀랜드 시내에서라면 몇 시간 안에 도난당했을 차였어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저는 노트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견할 문제들을 기록하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았어요. 명동부터 시작할게요. 태영 오빠가 번화한 쇼핑가 근처에 주차하면서 말했습니다. 밤에도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완벽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릴리에게 한국의 안전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증거가 충분할 거였어요. 하지만 제 이론에서 첫 번째로 틀린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긴장해 보이지 않았어요. 포틀랜드에서라면 어둠이 내린 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길 조짐이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든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계속 주위를 살피지도 않으면서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건 그냥 관광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서울과는 다를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목격했어요. 20대 여성이 커피숍 앞 벤치에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주문하러 안으로 들어가자 그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벤치 옆에 두고 길 건너편 상점 진열창을 보러 갔습니다. 가방을 완전히 혼자 놔둔 채로 최소 3분은 그랬어요. 저는 그 벤치를 바라보며 당연히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가방을 잡고 도망갈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벤치를 지나가면서도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곳에 두고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보셨어요? 제가 태영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가방을 혼자 놔뒀어요. 공공장소에서요. 밤에 말이에요. 태영 오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안 놔두겠어요? 그냥 가방인데요. 그냥 가방이요? 미국에서 가방을 혼자 놔두는 건 인도에 돈을 두고 공짜 현금이라고 팻말을 붙여두는 것과 같았어요.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연출된 거야.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태영 오빠는 저를 판교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과 넓고 깨끗한 거리들로 가득한 새로운 지역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누군가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조명을 보세요. 태영 오빠가 몇 미터마다 설치된 밝은 LED 가로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야선도 보세요. 모든 방향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숨겨진 모서리가 없어요. 저는 거리 설계를 범죄 예방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걸어가면서 세부 사항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덤불들은 아무도 뒤에 숨을 수 없도록 낮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들은 어두운 골목 대신 열린 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학교들도 높은 담장 대신 투명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세테드라고 불러요. 태영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에요. 동네 전체가 안전하도록 건설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가방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8살이나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셋이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오자 그들은 혼자 올라탔고 기사에게 카드를 보여주고 자리를 찾았어요. 버스는 이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완전히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떠났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제가 7살인 에밀리를 집 앞 진입로 끝까지도 혼자 걷게 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혼자 대중교통을 타게 하는 건 생각도 못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장에 계시죠? 태영 오빠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하다고요? 아이들이 대도시를 혼자 다니는 게 평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때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일이 생각났어요. 지난달 포틀랜드에서 10살 남자아이가 대낮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공격당한 사건을 읽었거든요. 그 아이 부모들은 경찰서에 매일 전화해서 동네의 순찰을 더 늘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부모들이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홍대에 갔어요. 태영 오빠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음과 혼란, 그리고 대학생 무리들과 함께 오는 밤늦은 문제들을 예상했어요. 대신 도시의 밤 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메인 거리를 걸었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클럽과 식당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 무리가 웃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저희를 지나갔어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가방을 꼭 쥐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걸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반대할 증거를 모으러 왔어요. 그리고 제 주장을 증명할 관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모든 것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제 가정들과 모순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제 아내가 어둠이 내린 후 혼자 걷지 않았어요. 10대인 우리 베이비시터도 2블록 걸어서 집에 가는 대신 부모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밤 10시 이후 시내 특정 지역에서는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젊은 여성들이 한밤중 거리를 자신들의 것인 양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태영 오빠 차로 돌아가면서 제 노트가 여전히 비어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위험과 범죄와 사회 문제의 증거를 찾으러 왔었어요. 대신 계속 그 반대되는 것들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제 가정들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릴리가 옳다는 걸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5째 날이 되자 저는 노트 쓰기를 완전히 멈췄어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기록하려고 할 때마다 제 가정들과 모순되는 증거들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제 확신에 생긴 균열이 깊은 갈라짐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12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벽 3시에 둘째 딸 올리비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올리비아는 릴리 아파트 근처 호텔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제가 올리비아의 이마를 만져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올리비아가 몸을 구부리며 울었어요. 20분 안에 우리는 택시를 타고 텅 빈 서울 거리를 달려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 아내 사라가 뒷좌석에서 올리비아를 안고 있었고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포틀랜드에서 응급실을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서류 작성도 많고 가정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비용이 나왔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조용한 병원에 들어가자 응급실 간호사가 올리비아를 바로 봐주었어요. 먼저 작성할 서류도 없었습니다. 보험 확인 과정도 없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기침하는 복잡한 대기실에서 제 딸과 함께 앉아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5분 안에 의사가 올리비아를 진찰했어요. 30분 안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90분 안에 올리비아가 급성 위염이라는 걸 알았고 치료를 받았으며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간호사가 계산서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2만 원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약 280달러였습니다. 포틀랜드에서 같은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좋은 보험이 있어도 최소 2,000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우리가 한국 병원에서 쓴 전체 비용보다 비쌌을 겁니다. 새벽 5시에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사회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그냥 거리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내는 대신 사람들을 돌보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6시간 후에 왔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친구 마커스가 문자를 보냈어요. 뉴스 켜봐. 로이드 센터 총격 사건. 노아가 당했어. 저는 미국 뉴스를 방송하는 한국 뉴스 채널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이었어요. 깜빡이는 경찰차들, 손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 노란 테이프 뒤에 서 있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던 로이드 센터몰이 또 다른 범죄 현장이 되었어요. 15년간 등산 친구였던 노아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문자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올리는 못 살렸어. 올리버 핸드릭스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제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서준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신발을 사려다가 38세에 죽었습니다. 제 딸이 훌륭하고 저렴한 치료를 받은 서울 병원 밖 벤치에 앉아서 미국 쇼핑몰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제 친구에 대한 뉴스를 읽으며 제 마지막 방어막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여겼던 나라에서 제 아이가 친절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한편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는 제 친구들이 일상적인 심부름을 하다가 총에 맞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갔을 때 13살 딸 소피아가 깨어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우리도 총에 맞으면 어떡해요? 저는 입을 열어서 표준적인 부모의 안심시키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노아와 올리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소피아는 13살이었어요. 무작위 폭력이 미국 생활의 일부라는 걸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딸의 두려움에 대해 좋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태영 오빠가 자신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저와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결혼 계획이나 가족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시카고에서 살았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을 든 남자 둘이 제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들이 저를 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으면서 저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밤에 걸을 때마다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대낮에도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관점을 형성한 경험이었습니다. 처형님, 그가 계속 말했어요.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두려움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그들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것보다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 총격 사건이 미국 안전에 대한 제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존심과 제 아이들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회사는 몇 달 동안 삼성과의 협력을 논의해왔고 1년이나 2년 정도 서울 사무소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기회를 무시했어요. 왜 가족을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싶겠어요? 이제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딸들이 제가 봉쇄 훈련을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안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가정 경제를 파탄내지 않고도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13살 소녀들이 아버지에게 총에 맞을 건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고 삼성 프로젝트에 대해 상사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워하기에는 너무 망가진 무언가에서 도망치는 대신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러 포틀랜드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서울 호텔방에 앉아서 필요한지도 모르는 안전에 둘러싸인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제 딸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제 여동생이 처음부터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걸 이해했어요. 어떤 선택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것에 관한 겁니다. 서울로 완전히 이주한 지 3개월 후, 저는 여전히 제 오래된 생각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막내딸 에밀리가 미국에서는 불가능했을 일을 했을 때 왔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일상에 정착해 있었어요. 삼성 프로젝트로 낮에는 제가 바빴고 사라는 우리 전체 삶을 새로운 대륙으로 옮기는 복잡한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둘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스트레스나 향수병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화요일, 에밀리가 7살다운 활기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방과 후 간식을 먹으러 바로 부엌으로 가는 대신 제 앞에 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버스 타고 혼자 집에 올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됐다고 하셨어요. 포틀랜드에서라면 이 말이 저를 즉시 공황 상태로 만들었을 거예요. 7살 아이가 대도시를 혼자 다닌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그걸 성장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점진적이었어요. 너무 점진적이어서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 동안 에밀리는 차가 역할을 하거나 문이 너무 세게 닫힐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총을 든 나쁜 사람들에 대한 악몽을 꾸고 울면서 깼습니다. 경찰관들을 지나갈 때면 제 손을 잡고 우리가 곤란한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이제는 밤새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잤습니다. 아파트 건물 마당에서 계속 위험을 살피지 않고 놀았어요. 심지어 동네 편의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친구가 되어서 들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기본적인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세 딸 모두의 변화가 놀라웠는데 서울국제학교 면접을 보러 갔을 때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입학 상담사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쾌활한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캠퍼스를 안내하면서 밝은 교실들과 잘 갖춰진 운동장을 보여줬어요. 체육관에 도착할 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봉쇄 훈련을 해요? 소피아가 갑자기 물었어요. 상담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쇄 훈련이요? 그게 뭔가요?
사라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미국에서 봉쇄 훈련은 화재 대피 훈련만큼 일상적이었거든요. 유치원생까지도 선생님들이 문을 바리케이드로 막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으라고 속삭이는 동안 어두운 벽장에서 조용히 숨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한테서 숨는 연습이에요. 소피아가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했어요. 상담사의 표정이 당황과 슬픔 사이의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연습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숨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학교를 나온 후 소피아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 딸들이 제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들에게 폭력의 끊임없는 가능성과 함께 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것, 책임감 있는 것,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일은 그들에게 두려워하라고 가르친 거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6주 후 한강을 따라 가족 자전거 여행을 했을 때 왔어요. 우리는 함께 서울을 탐험하는 방법으로 이런 주말 라이딩을 시작했고 그게 우리 가족의 가장 좋아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강변길은 수 킬로미터 뻗어 있어서 다른 동네들을 연결하고 도시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했어요. 그 특별한 토요일 저녁, 우리는 평소보다 멀리 갔고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에는 여전히 다른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산책로를 밝히는 전구들이 있었고 음식 장수들이 화려한 카트에서 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고 돌아가는데 소피아가 제 옆으로 따라왔어요. 아빠, 다음 주말에 친구들하고 여기서 만나서 저희끼리만 자전거 타면 안 돼요? 그 질문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종류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13살 소녀가 도시를 가로질러 이동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혼자 대중교통으로 집에 오게 하는 거요? 사라와 저는 그런 일의 불가능함을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즉시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대신 실제로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에 집에 오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9시쯤요? 지하철 타고 우리 역까지 돌아올 수 있어요. 9시요. 주말에 말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요. 혼자서요. 저는 마지못해 가족을 한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새로운 자유에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들이 두려워하는 아이에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변하는 걸 보면서 마침내 안전이 어린 시절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걸 이해했어요. 2주 후, 저는 처음으로 여성이 가방을 혼자 놔두는 것을 봤던 명동에 같은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문제점을 찾는 회의적인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제 딸들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를 경험하는 걸 지켜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노점상에서 스티커를 고르고 있었고 소피아는 근처 가게에서 K-팝 굿즈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복잡한 지역을 자연스러운 자신감으로 움직였고 흥미로운 걸 발견하면 서로에게 소리쳤으며 주변 환경에서 완전히 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저에게서 몇 걸음이라도 떨어지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뒤에서 서서 그들이 그곳에 속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 속했거든요. 한국 10대들 무리가 크게 웃으며 셀카를 찍으면서 지나갔어요.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에밀리에게 부딪혔는데 에밀리는 무서워서 저에게 뛰어오는 대신 그냥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계속 스티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10대는 미소 지으며 사과의 인사를 가볍게 하고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정말 작은 상호작용이었지만 바뀐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모퉁이에서 위험에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곳에서 아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에밀리를 재우면서 에밀리가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로 찾은 게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했어요. 아빠, 여기가 좋은 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예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히 안전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끊임없는 동반자로 안고 살도록 가르쳤어요. 여기서 그들은 단순히 그런 짐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딸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숨는 법을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울 아파트에 서서 마침내 제 여동생이 처음부터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걸 이해했어요. 어떤 선물들은 너무 소중해서 잃어버릴 때까지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국은 제 딸들에게 특별한 것을 준 게 아니었어요. 모든 아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단순히 준 거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랄 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